그래서 6.25 경험이 예, 예. 이게 중국을 이제 대약진으로 몰아넣는 데에 아마 역할을 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 저 흉악한 로스케 저거 믿고서 갔다간 골로 간다. 네, 예. 이게 아마 뼈에 새겨졌을 거야. 그때. 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진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이 중국은 조금 이제 바로 한 게 아니고 워낙 타격이 커가지고 6.25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조선 전쟁에 워낙 많이 힘을 빼놔가지고 자기들 내부를 좀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그게 그때 나온 게 이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입니다. 네. 덩샤오핑에서 이제 유석이 덩샤오핑이 나와가지고 뭐 백화제방, 백화쟁명 뭐 이러면서 쌍백 시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 좋은데 지금 이걸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아주 안정화 정책을 취해서 사실은 뭐 민족 자본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주들도 그렇게 막 아주 무자비하게 안 하고 일단 경제 논리대로 좀 움직였어요. 그게 네. 이제 54년에서 59년 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체력 회복하고 이제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류사오치가 굉장히 갑자기 능력 있는 이 관리형 지도자로 확 부상을 하니까 이제 그것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련도 이것도 이게 스탈린의 그 검은 속셈을 또 빼지르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어. 우리는 소련이 못한 공산화. 소위 모든 인민이 말하면 해방해서 모든 평등사회가 만드는 공산체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나서합니다. 그게 대약진운동입니다. 엄청 죽죠? 네. 5천만 이상이 이제 뭐 그 일종의 뭐 사실은 국가의 노선 때문에 전쟁보다도 더한 난리통이 됐죠. 인구 한 10%쯤 되지. 그러니까 거의 한 5천만이. 네, 그때 5억이에요. 예? 중국 인구. 굶어 죽고 뭐 싸워 죽고 뭐 하여튼 그 아이비규가 아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6.25 참전의 후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스탈린은 중국을 더 이상 그렇게 크지 못하도록 막 혁명해가지고 네, 뭐 6.25라는 함정을 판 거야. 판 거죠. 그리고 이제 낙동강전선이라는 함정이 파지는 거를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좀 미국의 개임과 중국의 처지를 아니까 함정 파놓고 두 개의 그 무시 못할 큰 나라, 큰 제국의 앞날을 훤히 보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네 단계에서 힘을 소진시키자. 그래 된 거. 예, 잔인한 그런 여운데. 예. 그러니까 역대의 전 세계 모든 공산권 지도자 중에 이 한 두세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지도자예요. 그렇죠. 하나가 뭐냐면 아주 여우 같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지능이야. 예. 이거 정말 이거 혀를 내둘러. 이 계산 통박 돌리는 거 보면. 두 번째로는 실무적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경제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경제 발전하고 이런 실무적인 그런 리더십이야. 세 번째는 아주 잔혹한 대량학살 도살자 근성이 있어요. 그 우크라 애들 좀 너무 사람들이 그 싸납고 말이야. 대가 좀 굵어. 이번 겨울에 말이야 좀 작업해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유순하게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겠어? 그렇죠. 뭐 당신은 거기서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말이야. 자, 동무들 모여봐. 그거 가을에 자, 좋은 말로 해서 전부 말이지. 그거 걷어. 수확물 걷어. 다음에 더 좋은 종자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봄에 또 안 주고서 그냥 도로에다 기관총 깔면 되는 거 아니겠어? 300만. 그러니까. 버르장마리 가르친다고. 홀로도모르. 홀로도모르죠. 사실은 저 싸납고 상스러운 우크라이나 것들 버르장머리 가르친다. 잘 알죠. 바로 옆에 조지아.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그 취미라 그럴까 집착이 그거 아니에요. 강제노동수용소. 근데 그냥 사람 가둬둬서 가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악마적 과학주의자죠.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들한테 빵을 500g을 먹였을 때 평균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요만큼 나오는데 400g 먹이니까 요 정도 나오고 300g 먹이니까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인풋 아웃풋을 따져서 320g이 최적이냐 410g이 최적이냐 그 계산하고 있었던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후르츠초프가 나중에 고백한 게 있어요. 스탈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후르츠초프가 이제 스탈린 죽고 나서 후르츠초프가 서기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탈린을 기억을 하고 우리 서기장님도 좀 스탈린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후르츠초프가 한 말이 사람 되면 그릇이 달라요. 악마 되면 그릇이 달라요. 악마의 다크 대형이고 나는 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를 생각하다가 그로부터 이제 스탈린 죽은 지가 한 7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50년 전에 죽으니까. 53년에 죽으니까 딱 70년이네. 70년이네. 그렇죠. 53년 죽었으니까 53년 4월이니까. 이 위대한 악마를 보다가 70년 후에 푸틴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또 이제 백모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 이야기하는데 푸틴이 어떤 심리로 뭐 14년 크리미아는 빼더라도 22년 크리미아 침공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궤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네,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 말 하면 안 되지. 저는 권위가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예일대 교수 티모시 스나이더. 티모시 스나이더가 딱 그래 푸틴이 왜 전쟁 벌였냐. 제 식으로 좀 포장해서 말씀드릴게요. 티모시 스나이더는 식량반 얘기야. 자,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이 어떤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원 백화점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러시아랑 간판은 걸었지만 그건 자원 백화점 마피아가 지배를 하지. 마피아도 뭐고 이제 푸틴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 자원의 양도 그렇고 자원의 앞으로의 국제적인 포지셔닝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장기적 전망이. 그런데 딱 보니까 우크라 안에 그 땅 밑에 그 석유랑 가스 많이 들어있어. 그 바닥까지 하면. 그렇죠. 그런데다가 옛날에 소련 시절에 우크라를 소련의 빵봉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빵주머니라고. 전 세계 최고의 농업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크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우리 국토에 남한 국토의 한 6배 될 거예요. 60만 제곱킬로미터. 아마 중국 그 중원 평원에 거의 한 40 내지 거의 반에 가까워요. 그게. 난 모르겠는데. 그 평원만 치면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의 국토가요. 농지가 한 15,000 평방킬로미터 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국토의 10% 정도일 거야. 그럴 겁니다. 2만이나 농지가 2만 평방킬로미터. 우크라가 국토가 6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30배. 그러면 60만 평방킬로미터에 잠깐 들어보세요. 60만 평방 60%가 농지야. 그러니까 36만 평방킬로미터야. 그러니까 농지의 양이 한국의 18배예요. 그러니까 18배에서 20배야. 우크라 그런 데거든요. 중국 중원이 우리 농지에 거의 한 5, 60배 되거든요. 저기 뭐야. 다 해서. 다 모여 있는 아주 막 가도 태산 하나. 그러니까 거의 그 농지 사이즈란 소리야. 그렇죠. 우크라도. 그러니까 우크라가 이게 어마무시한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보면은 우크라 땅 밑에 묻혀 있는 우크라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석유가스에서 러시아 석유가스랑 합치면은 사우디보다도 더 큰 덩치가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농산물하고 우크라의 농산물을 합치면은 전 세계 식량 시장은 이 러시아가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의 제국이 되는 거야. 둘을 다 가진. 그렇죠. 이게 이제 딱 거기까지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우리 얘기가 원래 이제 이게 이 좌빨들의 열성 유전 퇴화 법칙이잖아.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그 스탈린 같은 사람들, 레닌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가 이렇게 움직인다.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난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 수순에 따른 작용 반작용을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안팎으로 다 했죠. 이 푸틴 같은 애들은 작용만 해. 반작용 몰라. 그러니까 저거 먹어야지. 퍽.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먹겠다고 덤비면 서방 자유진영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응할 거다는 계산에 안 넣는 거지. 그 메르켈 봐. 메르켈 우리 다 협조하잖아. 그럴 거야. 그렇지. 퍽. 자기가 가진 자산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자기 비전, 자기 목표만 생각하고 아주 냉혹한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생각을 하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렇죠.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얘는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친다 나를. 그렇죠. 그거거든. 그런데 중국은 어떤 것 같아요? 중국의 인동초들은 누구지? 중국 인민폐에 모택동 얼굴만 잔뜩 박혀 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사를 배우는 사람들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데, 저는 좀 열심히 왜 중국이 신청년 운동을 해서 자유주의 운동을 하다가 오사운동, 이게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러시아 혁명을 신문명의 서강으로 받느냐. 그게 리타차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끌어들인 인간. 끌어들인 거죠. 리타차오. 그 당시 베이징대 교수. 베이징대 이제 역사 경제학 교수고 도서관 주임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오가 시골에서 호난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광동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와서 베이징에서 북경당 밑에서 이제 리타차오 신부름을 했습니다.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직원. 도서관 학생이 아니라. 학생. 리타차오가 채용한 도서관 직원이지. 직원이죠. 예. 일종의 사서. 사서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리타차오가 이제 아까 레닌이 이 짜르 러시아에서 어떻게 이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제 체제에 대한 제국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러시아 중심부에서의 노동자 중심의 그 공산당 혁명 역량이 된다라고 봤는데 이제 사실은 중국은 그런 도시는 상해 일부만 약간 있었는데 그 비교도 하지 않는데. 그렇죠. 상해 일부, 우한 일부지 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혁명을 착안하고 러시아 볼셰비즘이 신문명의 서강으로 18년에 발표를 해요. 네. 근데 딱 형세를 보고 난 뒤에 리타차오가 1922년, 23년에 중국의 농민과 토지 문제와 관련된 걸 깊이 보면서 이게 농민이 그냥 노예같이 수동적인 계급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의 그 주력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착안을 합니다. 네, 벌써 23년에. 그래서 토지와 농민이라는 농문을 써요. 거기서 이제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으로서 농민은 마르크스든 레닌까지도 사실은 수동적인 계급이었어요. 계급으로 치지도 않았지. 페산트라 그러죠. 잡다하다. 작동산이. 그걸 이제 택동은 열심히 신민주주의 역사식에서 농민의 역사 창조적 역할, 주동적 역할을 그러면서 다 부여를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의 반제 노선, 반제국주의 노선은 볼셰비즘이 대안이었고, 볼셰비즘이 대안이면은 계급혁명을 해야 되는데, 계급혁명의 객관적인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 정리하지 않으니까, 농민과, 특히 이제 일반, 지주와, 그 다음에, 소작인, 혹은, 말하자면은, 거의 노예계층의 모순, 이런 부분을 보고 중국이
혁명의 역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나키즘들하고도 통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국주의 시대를 레닌하고는 좀 다르게 China as proletarian state 중국이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그것도 다수의 제국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다 해서 뜯어먹는 제국주의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프롤레타리아트니까 여기서의 혁명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가 없다 그래도 농민으로 혁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네. 근데 이제 27년에 이제 직접 이제 필드에 가요. 농민운동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지하 농민운동.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 당수급이지. 서기당급이죠. 그러니까 진독수랑 같이. 그러니까 진독수는 이제 상해 좀 이제 일부 이제 도시 노동자가 일부 생기기 시작하는 그쪽에 집중을 했고, 근데 이대장은 저기 뭐야 농민운동 한다고 이제 하북수 이제 북경 바로 밑에 뭐 주변에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누구한테 그러다가 반정 혐의로 잡혀요. 그렇죠. 이미 신해혁명 이후에 손문은 국민당은 저기 장장님한테 장조린한테 다 줬고 장장님 이제 군벌한테 잡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27년. 그해 모택동의 유명한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표절범이야. 그 27년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라는 게 1927년인데 네. 결국 리타치오 이론의 복사판이고 이게 리타치오에게 바치는 현장 보고서예요. 아마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야. 보고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중심이 리타치오라고 그 노선의 중심이. 그런데 그새 4월에 리타치오가 잡혀 죽으니까 내가 이거 리타치오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는 싹 생까버리고 이게 이제 모택동의 천재적 통찰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리타치오 거지. 사실은 그 말하자면은 그 혁명을 한다 무슨 뭘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과 행동의 중요한 비전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레닌이나 스탈린은 이렇게 표절은 안 했어. 근데 이제 모택동의 출발 자체가 표절범이네. 그리고 이제 뭐 나도 리서처를 저기 박사 논문 쓰면서 그 전에 상당히 중요한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그 리타차오는 모택동하고 다르고 심성은 굉장히 그 아주 좀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이 주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머리를 가진 그런. 그러겠죠. 동경유학까지 갔다 왔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택동부터 표절범으로 타락을 시작했네. 그게 벌써 100년 전 일이에요. 그럼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시진핑까지 이제 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것 복잡하니까 싹 지워버리고 얘기를 간단히 하면 이것도 또 이제 또 백모가 주장하면은 권위가 없으니까 무려 미국의 어마무시한 정보원인 국가정보원의 시드니 사일러를 인용을 해서 말하면 이 사람은 북의 핵과 미사일이 강압 코어션을 위한 거다. 코어션을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국가밥을 먹는 사람이라 무엇을 강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coerce 그러면은 누구를 강압해서 무엇을 하도록 만든다. 만들고 coerce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이는 동사거든. 그게.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강압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려는 거야? 그 얘기는 쏙 빼요. 빼죠. 그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뺄 땐 그게 중국 얘기야. 그렇죠. 중국이랑 차이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을 강압해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을 도모할 때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게 북의 핵과 미사일의 목적이다라고 시드니 사일러가 말한 뜻이 그거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국이 하와이 감 때려야 되는데 한미동맹 3조에 한국은 참전하게 돼 있잖아요. 하와이나 괌이 맞으면 한국 참전해야지. 자동 참전이니까. 근데 한국이 참전할 때 하와이 괌 가서 방어하나? 아니죠. 이왕시 전쟁 들어가는 판에 북경 때려야지. 우리 그렇죠. 베이징 때리고 텐진 때리고 그걸 칭다오 때리고. 그걸 중국
친구들도 잘 알죠. 잘 알지. 그러니까 아마 시드니 사일러한테 옛날에 쪽에 그 저기 청나라 그 홍타이지라고 하는 청태종이 병제호란이라고 해서 전격전으로 우리 조선을 선봤다. 즉 명하고의 소위 말하는 1대1전을 해야 되는데 조선을 묶어두지 않으면은 명을 제대로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계산하에서 전격적으로 겨울에 소위 말하자면은 말이 건널 수 있는 상황에서 강을 얼어붙은 걸 건너서 와서 남한산성으로 딱 몰아넣고 전격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후퇴. 전격적으로 또 후퇴를 합니다. 네,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좀 시진핑의 지금 이제 그 의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결과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얘들은 이 작용 반작용에 대한 계산 능력을 상실했다. 초기에는 굉장히 뛰어난데. 그러니까 인동초들은 뛰어나 그게. 그렇죠. 근데 이 금수저들은 푸틴 같은 금수저들은 작용 반작용만 딱 들어가면 IQ가 한 자리야. 그렇죠. 딴 데는 IQ가 세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통제. 이 복잡계 속에서의 그걸 동학이라 그러잖아요. 동학이라고. 다이내믹스 물리학에서. 변수가 여러 개가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 이 동학 다이내믹스로 들어가면 IQ가 나는 빵인 것 같아. 빵 그냥 지렁이. 마이너스 아닌가? 마이너스 IQ는 없으니까 빵 그냥. 그래서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시진핑이나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니까 한미동맹 조약을 보니까 미국의 괌이나 하와이가 두들겨 맞으면 한국이 날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한미군이랑 한국이랑 손잡고서 베이징 치고 티안진 치고 그럼 우리는 뭐 된다. 이거 묶어놔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북한에다가 핵미사일 밀어주면 이거 묶을 수 있겠다. 딱 거기까지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택한 순간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거는 계산 안 해. 안 했죠.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 똑같은 증상입니다. 이게 민주당 이재명도 똑같아요. 푸틴도 똑같고 시진핑도 나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좌빨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좌빨, 초기 좌파들은 인동초를 겪었던 그 첫 세대들은 안 그래요. 영악해요. 근데 후대로 내려오면 다 이래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내가 줄줄이 밀리 좋아하잖아. 간단하게 볼게요. 한국이 일단 비핵 최첨단 무기를 결사적으로 개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그동안 기술과 경제가 받쳐주니까 이 비핵 최첨단 무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사람들은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요. 일단 내가 239 그 천무 그 유도 로켓 그거 한국 어디 봐도 그런 계산 안 해놨던데 그거랑 비견되는 게 한국 239mm 유도 로켓과 비견되는 게 미국의 227m 유도 로켓이에요.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3분의 1, 4분의 1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가격 부담 없이 맘 놓고 갈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미국이 거의 한 발에 2억이거든요. 우리가 4천만 원이거든. 4천 5천이야. 어마무시한 무기를.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아 이것도. 우리가 이제 155mm 자주포 포탄 있잖아. 미국 애들은 그냥 오리지널 포탄을 써. 우리는 뒤에서 방구 나오는 포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5km, 10km 더 가.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방구 낄 줄 모르냐. 방구 낄 줄 알아. 그럼 방구 끼는 포탄을 왜 안 만들어? 비싸니까 안 만들어. 그렇죠. 우리는 풍산에서 그거 양산하면 돼요. 별로 안 비싸요. 양산하면 돼. 우리는 다 그냥 방구 끄는 포탄이에요. 그걸 이제 비비탄이라 그래. 그렇죠. 베이스 블리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밀리 평론하시는 쪽을 보면 요번에 풍산에서 155mm 그러니까 포탄 날아가면서 뒤에 이렇게 불 뿜어서 로켓으로 불 뿜어서 한 60km 날아가는 포탄 요번에 풍산에서 개발했거든요. 그 이제 로켓 보조탄이라 그래.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펠링인가 프로펠런트. 그러니까 랩탄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똑같은 문제야. 그거 우리가 발명한 거 아니에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 다 발명해놨어. 그럼 풍산이 골렸다고 그거를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안 써. 왜 안 쓸까? 한 발에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안 써. 그럼 풍산이 골볐다고 그걸 개발했겠어요? 그렇죠. 염가로 양산할 수 있으니까 그 염가 양산 프로세스를 개발한 거예요. 포탄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생산 라인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놈들 잘하잖아 그런 거. 다 이런 식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첨단 MD에 미사일 방어에 뭐 첨단 무슨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제 줄줄이 나오고 KF-21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올 텐데. 그러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잖아. 아시지만 유럽 선진국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밝고 편해. 널널하고. 그렇죠. 근데 얘들의 군사 사상의 기본이 뭐냐면 중국하고 동반자살하겠다는 거잖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동반자살 할게요. 현실적으로. 오케이. 야, 니들 그래 우리 반작용 우리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이게 이런 괴물이 나와버린 거 아니요. 그렇죠. 북에다가 저기 핵과 미사일 뭐 밀어주고 저기 남한 것도 분기 잡아라. 요번에 저기 배 하나 깨뜨려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좀 갈겨라. 연평도 좀 갈기고 했더니 한 10여 년 만에 이런 괴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게 좌빨들이 작용 반작용을 모르는 자기 작용만 알아. 자기 작용만 알아. 일방적이야.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암만 먹어가. 야, 암만 먹어. 뭐라고 말?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늦었지만 좀 꿈뜨고 왔다 갔다 두불보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 딱 그 됐죠. 일본의 반작용이 그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죠. 예. 한국은요. 예. 여기는 군사를 투자를 해도 할 게 많아. 왜냐면 북한도 평정해야 되고 북한도 무찔러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육군 투자 엄청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해공유 항구는 투자가 이렇게 분산돼.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본은 해공군이 일개 섬이어서 해공군 중심으로 투자하고 신속 해병만 조금 기르면 돼. 그리고 바다 잘 지키고 해로 잘 지키고. 그럼 일본의 모든 투자는 결국은 일본 근처에 바다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동중국해 해로 남중국해 해로 지킨다. 딱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게 남중국해를 많이 가져다 동중국해 해로 지킨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보다 군사비 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2%까지 올라오면 우리 한 배 반쯤 돼요 군사비가. 2배쯤 돼요 2배. 2%까지 올라오면. 해공군이 비싸죠. 또 그다음에 근데 해공군이 비싸지. 근데 정을 또 넓고. 그거를 그 많은 돈을 거기로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만들기가 동반자살하자고 이게 눈치 짚혀서 덤비는 놈들인데 일본은 야 니들 저기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에 이거 전쟁 붙으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